네, 금리 인상 단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기준금리 인상한 배경 그리고 의미를 교수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데요. 지난 올해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2% 이상, 2%가 한국은행의 그 인플레이션 올해의 그 목표인데 그것을 계속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게 목표인데요. 네. 이 금융시장 불안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주로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난해 5월부터 계속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인 0.5%가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0.5%라는 정말 초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거의 1년 3개월 동안 지금 동결이 됐었고 인상만으로 따지면 진짜 2년 9개월 만에 인상이 된 거니까 그야말로 각종 언론에서는 단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요. 자,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타이밍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은행 금리 인상 타이밍이 이제 적절했느냐 아니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네. 올해 4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5월에도 이제 2%를 인플레이션이 넘었을 때 원래 한국은행과 그 정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와서 보면 그 이제 판단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멈추려고 했었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상시켰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관점이 경기 회복과 이제 고용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이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춰도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로 결정을 한 데 대한 저희가 이 배경 그리고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저희가 계속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약간 좀 아쉬웠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두 가지. 일단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가계비 증가세가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 한은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증가세 심각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가계부채는 사실 그 총량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1,800조 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시중은행들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른 게 이게 대단한 위험 요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사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는데요. DSR 그러니까 개인별 총 부채를 조정하면서까지 대출을 규제를 해도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 그 가계가 파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 여러 가게 파산이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계속 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금융 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최악의 경우는 뭐 그 일본과 같이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 시스템, 즉 그러니까 은행의 시스템이 고장 나서 아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방금 부동산 시장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시중 유동성 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요즘은 워낙 주식시장 투자 금액도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쪽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하고 좀 시각이 다르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을 되짚어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한 것은 상당히 이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데요. 네. 우리나라가 작년 3월에 이제 그 코스피가 제일 저점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 3월 저점 대비 거의 80%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비슷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원인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입니다. 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실적보다 풍부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네. 따라서 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의 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당장은 그렇게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셨고요. 그런데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면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두렵다는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관련해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더 금리 인상과 그 소위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그런 의사결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몇 시간 후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서 미국 연준의 그 의장과 여러 그 관리들과 그 경제학자들이 몰려서 이제 토론을 할 건데 거기서 미국의 그 테이퍼링, 그 유동성 공급, 통화 공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그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계속 팔았고요. 매일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3천억 원 정도를 팔았고 올해만 봐도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조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갖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테이퍼링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선 사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요즘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이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해서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고 따라서 이제 달러화는 계속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당 1,170원 수준이니까 어제보다는 좀 내리긴 했지만 작년 9월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즉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공급을 줄일 것 같으니까 그게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공급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줄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팔면서 이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하는 저희 금리 인상 얘기로 돌아와서 어제 그 결정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이번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어제 결과가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 안에 뭐 1%까지는 가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연내 하느니 다시 한번 금리 올릴 가능성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한 번 더 올해 안에 올리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지금 예상은 원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두 번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예상이었는데요. 네. 지금 어제 이미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예상대로라면 내년 초반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지만 만약에 가을에 경기가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4.2%였는데 네. 1분기 1.7% 성장하고 2분기 0.7% 성장했는데 3분기도 0.7% 이상 성장하면은 아마도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얻어서 금리를 올려도 경제 충격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올해 11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경제 성장이 0.7%, 즉 올해 경제 성장 목표인 4%를 못 넘길 것 같이 보이면 아마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이 3분기에 0.7% 이상은 좀 넘겨줘야 하느니 이제 자신감을 얻고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지금으로 봐서는 4% 연으로 보면은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인데요. 네. 만약에 이 4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채로 계속된다면 이 서비스업과 아까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다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 올해 4%를 이루기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언급해 주신 그 테이퍼링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빨리 금리를 뭐 올해 안에라도 좀 더 인상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를 보면 미 연준 테이퍼링을 좀 많이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테이퍼링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 지금 의견을 두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랑 오세아니아권에서는 제일 먼저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이 결정이 어제 있었던 거고요. 네. 사실 지난주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리라고 거의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따라서 사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 쪽에서도 이걸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미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환 정책이 그 확장적 통화 정책에서 수축적 통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변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회만 닿으면 즉 하반기 경제 성장만 좋다면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테이퍼링 합의가 연준 내에서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뭐 연내에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지금 분위기를 흘리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내부에서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눈치를 보다가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그 미국 연준에서 올해 초만 해도 그 2023년 가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공공연히 하였는데 네. 그 지난달 그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지난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논의를 보니 그 11명의 그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그 테이퍼링을 논의하자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머지 그러니까 6명은 그에 대해서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자는 쪽이 반이 있고 좀 내년으로 미루자는 쪽이 반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 올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좀 미루자고 하는 그 쪽에서는 9월과 10월에 미국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그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 논리인데요. 따라서 올해 그 9월과 10월에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미국의 테이퍼링을 올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이 보통 매달 80만 명 이상 신규 고용이 일어나면 이게 되게 노동시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달은 90만 명이 넘었고요. 하지만 그 전달은 50만 명밖에 안 되고 지금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9월, 10월에 매달 80만 명 이상 신규 고용이 일어난다면 거의 확실히 11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급격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0월 고용 상황까지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라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오늘 저녁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뭐 크게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여서 오늘 그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즉 미국 경제가 언이븐하게 즉 비대칭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주제인데요. 따라서 그 확실한 방향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신호는 뜻풀이를 해보면 신호는 읽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금리가 오르는 게 경제 상황만 좋다면 사실 큰 걱정이 안 될 텐데 지금 워낙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서민들 입장에선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되면 각 경제 주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면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지 끝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는 또 고용 회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거의 35조 원 정도를 지급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동시에 이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두 번을 올해 말까지 만약에 올리면은 1,800조의 가계부채에서 9조 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입장에서는 가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35원 주고 9조 더 은행에 이자를 더 지급하고 이러면은 가계가 상당히 그 소비와 경제 활동을 늘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이번 한국은행 금리 인상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800조 가계부채 안에는 이 코로나로 가장 그 타격을 받으신 그 자영업자랑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채가 거의 830조 원 정도인데요. 거의 네네. 반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자를 거의 4조 원 정도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미시적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였습니다.